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한 청년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흔들어 깨웁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집. 모르겠어요. 끼니를 먹지 못한 채 누워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봅니다. 이대로 계시다간 큰일 나요. 청년은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 어디서 데리고 왔니? 집으로 온 할머니를 본 순간 청년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숨을 멈춥니다. 사연 할머니, 시작 정신 전 차리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청년이 눌러주시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어디에서 듣고 할머니를 계신지 흔들어 깨웁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할머니, 따뜻하게 어디세요? 맞이하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서울 변두리 골목 어딘가의 반지하 방에서 낡은 자명종이 울렸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는 방.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간신히 켜지면 그 아래 좁은 이불 위에서 김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도연은 소리 없이 이불을 걷었습니다. 찬 공기가 발끝부터 훑고 올라왔습니다. 보일러는 사흘 전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가스비가 밀려 있었거든요. 방 한쪽 구석, 낡은 서랍장 위에 약봉투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나가다 그 봉투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가볍더군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이었습니다. 기침을 가라앉히는 약, 혈압약, 위장약. 세 종류가 모두 바닥났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다시 내려놓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얇은 칸막이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콜록. 어머니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목이 쉰 기침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칸막이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깨우면 걱정할 테니까요. 어머니는 아들이 이 새벽에 배달을 다닌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얼굴이 보기 싫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듣기 싫었던 게 아니라 그 눈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노랗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 신문 묶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달소 사장님이 미리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묶음을 풀고 자전거 뒤에 하나씩 꽂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고 싶었지만 오른손 장갑은 지난달에 잃어버렸고 왼손 장갑만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했습니다. 일이 익숙하면 추위도 조금은 무뎌지는 법이었습니다. 페달을 밟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빌라 단지였습니다. 우편함에 신문을 꽂고 계단을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403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집 주민은 신문을 현관문 안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한 집이었습니다. 도연은 살며시 문을 열고 신문을 밀어 넣으려다 그 소리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야, 몇 시야 지금. 이 새벽에 남의 집 문을 왜 건드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잠옷바람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문 넣으러 왔습니다. 시끄러워. 조심히 못해? 애가 버릇이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는데 이젠 그냥 지나쳤습니다. 억울하다고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구역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야, 거기.
자전거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도연은 자전거를 입구에 세우고 신문을 두 손에 들고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층 우편함에 신문을 꽂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역을 다 돌아야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금간채 켜졌습니다. 계좌 잔액 조회였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30만 원. 이달치 월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약값 3만 5천 원. 전기세 연체분 2만 원. 밀린 가스비 일부라도 내려면 3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8만 5천 원이었습니다. 쌀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고 라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식비까지 생각하면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게 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배달소로 돌아오자 사장님이 일찌감치 나와 있었습니다. 다 돌았어? 오늘 빠진 데 없지? 없습니다. 수고했다. 들어가서 좀 쉬어. 사장님은 투박한 사람이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군말 없이 받아준 것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17자리를 고용하는 게 여러모로 불편한 일인데도요. 도연은 짧게 인사를 하고 배달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걷다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환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교복 입은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뭔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저 나이에 저 아이들이 고민하는 건 오늘 뭘 먹을지, 주말에 어디 갈지 그런 것들이겠지요. 도연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17인데 다른 세상 사람처럼 반지하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냄비 앞에 서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는데 등이 좀 굽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점퍼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계셨어요? 응. 밥은 먹었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냄비를 저었습니다. 약값은 이번 달엔 좀 됐어? 도연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따 사올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비를 젓는 손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얼버무리고 있다는 걸. 그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더 잔인한 일이라는 걸 이 모자는 이미 오래전에 알아버렸습니다. 도연은 좁은 방으로 들어와 책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교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잠이 부족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울에서 눈을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매달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다음 달도 똑같은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올지 그건 도연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버스비 1,200원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걸으면 20분쯤 걸렸습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이 도연의 매일 아침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운 것도 눈꺼풀이 내려앉는 것도 그냥 견디면 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낮은 건물들 사이로 주황빛 빗줄기가 비스듬히 깔렸습니다. 보기엔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엔 그냥 출근길 인파와 매연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을 누릴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길에서 한 블록 안쪽 좁은 골목 초입에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골목 담벼락 아래 낡은 박스가 쌓여 있고 그 옆에 뭔가 웅크린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늦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두 걸음쯤 지나쳤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웅크린 것이 움직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박스를 등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때가 타서 색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이라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보고 그냥 발걸음을 빨리 할 뿐이었습니다. 도연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엮이면 안 된다는 것도요. 배달소 사장님도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좋은 마음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야.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거든.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다시 앞을 보고 걸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도연은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이 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 쪽을 향해서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가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는데 그 눈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물 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잠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 중년 여성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눈을 마주치자 그 여성은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멀리서 아저씨 한 명이 이쪽을 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고쳐 메고 골목 끝 편의점으로 뛰었습니다.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800원이었습니다. 동전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다시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사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생수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노인의 등을 한 손으로 받치고 병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노인이 조금씩 물을 삼켰습니다. 컥컥거리며 기침을 하다가 그래도 마셨습니다. 한참 후에 노인이 눈을 좀 더 크게 떴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손을 들어 도연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한참 만에 도연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른다는 뜻인지 대답하기 힘들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요? 연락할 때 있으세요?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딘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연은 노인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봤습니다. 학교 시작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뛰어가도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노인을 한번 내려다보고 골목 입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다시 고쳐 맸습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다시 올게요. 거기 있어요. 노인이 알아들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생수 한 병 건네준 것뿐인데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가다 흔히 보는 노숙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서울 골목 어디에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신경 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손이 떠올렸습니다. 옷소매를 붙잡던 그 손이요. 힘도 없으면서 놓지 않으려 하던 그 손이요.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쓰고 있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급식 뭐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모른다고 짧게 답장을 써서 돌려줬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식판을 들고 왁자지껄 떠들었습니다. 누군가 어제 본 영상이 재미있었다며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골목 담벼락 아래 그 노인이 아직 거기 있을까요? 낮이 되면 더 힘들어질 텐데. 볕이 들지 않는 골목은 오히려 낮에도 그늘지고 찬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야, PC방 안 가? 하고 불렀지만 도연은 손을 저으며 먼저 나왔습니다. 교문을 나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골목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초입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과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요. 볕도 들지 않는 그늘 아래에서 박스를 등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도연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자 노인의 입가에 아주 작은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 아래 움푹 팬 곳이 그늘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겁니다. 그런 분이 왜 이 골목 바닥에 이렇게 혼자 있는 건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두고 가는 것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욕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도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고 골목 바닥을 보고 다시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병원에 실려가면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걸까요? 가족도 없어 보이는 분이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연은 그런 것들을 알 만큼 세상을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물 한 모금 말고는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나와 큰 길 쪽으로 걸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전에 생수 사고 남은 동전 몇 개가 잡혔습니다. 도연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가며 물건들을 둘러봤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에 1,300원, 컵라면 하나에 1,100원, 따뜻한 캔 음료 하나에 700원. 도연은 삼각김밥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쓴 돈, 앞으로 써야 할 돈, 어머니 약값, 전기세, 쌀,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면 2,6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더 사면 금방 5,000원이 넘어갔습니다. 도연은 삼각김밥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카운터에 있던 알바생이 힐끗 이쪽을 봤습니다. 도연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 가족이냐, 아는 사람이냐,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한테 돈을 쓰는 건 이 상황에서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발을 돌리려는데 아까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잿빛 얼굴, 말라붙은 입술, 힘도 없으면서 옷소매를 놓지 않으려 하던 손. 도연은 다시 진열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삼각김밥 2개, 따뜻한 두유 하나,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핫팩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알바생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5,200원이요. 도연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지를 들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으로 돌아오자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봉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실 수 있어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도연이 삼각김밥 포장을 뜯어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잡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삼각김밥을 노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노인이 조금씩 받아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 앉아서 핫팩을 꺼내 손으로 흔들었습니다. 열이 올라오자 노인의 손 위에 올려줬습니다. 노인이 그 온기를 느끼는지 눈을 가늘게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반쯤 드셨을 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목소리가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도연은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드세요.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정면으로 받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도연은 그런 감정이 불편했습니다. 두유 뚜껑을 따서 노인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번엔 노인이 혼자 들고 마셨습니다. 조금 전보다 손 떨림이 덜했습니다. 뭔가를 드시고 나니 조금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노인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가족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아는 사람이라도.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남은 삼각김밥과 핫팩 하나를 노인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남은 거요. 추우면 이 핫팩 손에 쥐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나오면서 도연은 지갑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오늘 쓴 돈을 합산했습니다.
생수 800원에 편의점에서 5,200원. 다 합쳐 6,000원이었습니다. 적은 돈 같아도 도연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용돈이랄 것도 없이 생활비를 쪼개 쓰는 살림에서 6,000원은 이틀치 식비였습니다. 미쳤다 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몸이 더 힘들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왔어?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네. 주무세요. 약은? 도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이따 사올게요. 배달소 다녀오는 길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모습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사람들 발만 보였습니다. 오가는 발들. 다들 갈 곳이 있는 발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컵을 내려놓고 통장 잔액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30만 원에서 오늘 쓴 것들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약값은 내일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전기세는 조금 더 버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쌀은 며칠치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아슬아슬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참았습니다. 한숨을 쉬면 어머니가 들을 것 같았습니다. 얇은 벽이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책가방을 열고 내일 수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직 시렸습니다. 핫팩을 노인한테 다 줬으니 남은 게 없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골목 바닥에서 두유를 들고 마시던 할머니. 고맙다고 반복하던 목소리. 도연은 교과서 글씨를 눈으로 따라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아침 그 골목을 어떻게 지나쳐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나치지 못할 것 같다는 걸 도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연은 그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아침 배달을 마치고 학교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노인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담벼락 아래 같은 박스를 등에 기댄 채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의점에서 두유나 따뜻한 캔 음료를 하나씩 사다 놓고 갔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노인도 말이 없었고 도연도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배달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골목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일부러 돌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매일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결국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옆으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박스도 옆으로 밀려나 있었고 몸이 골목 바닥에 거의 누운 형태였습니다. 도연은 뛰다시피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요.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입술이 파르스름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이었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고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었습니다. 낮에도 쌀쌀했는데 밤이 되면 골목 바람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밤을 보내면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신고하면 구급차가 옵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행여병자로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연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 할머니가 그렇게 숫자로 처리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상체를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제 등에 엎혀요. 힘줘서 팔 올려봐요. 노인이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노인의 팔을 자기 목에 걸쳐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마른 몸이었는데도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아니, 몸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기력이 없는 사람을 엎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흐물흐물한 무게감이었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노인의 다리를 받쳐들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큰 길로 나오자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학생,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노숙인이네. 애인 엮이는 거 아니야? 지나가던 아주머니 두 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듣고도 못 들은 척 걸었습니다.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침부터 배달하고 학교 가고 저녁 배달까지 마친 몸이었습니다. 기름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골목 어귀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노인은 등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신음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조금만요. 다 왔어요. 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다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반 블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노인한테 한 말인지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반지하 계단 앞에 섰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12칸이었습니다. 올라올 때도 불편한 계단이었는데 사람을 업고 내려가려니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발이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이 계단을 다 내려가면 집 문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그게 갑자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 중간에서요.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할머니를 저 골목에 그대로 두고 오면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내일 새벽 배달을 못 나가고 배달을 못 나가면 이번 달 월급이 깎이고 그러면 어머니 약을 못 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에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논리였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발을 뗐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은 채 한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 구멍에 넣는 게 한 번에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말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냄비 뚜껑을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연은 일부러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분 오늘 하루만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골목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노인을 방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창고에서 꺼낸 낡은 이불을 펼쳐 덮어줬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얕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안 돼요? 어머니가 천천히 시선을 노인에게서 도연에게로 옮겼습니다. 아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집어들고 원래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등이 뻣뻣했습니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몸이 너무 지쳐 있어서 더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넘겼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도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서 노인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찬 골목 바닥보다는 낫겠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잠깐 눈을 감으려 했는데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워낙 지쳐 있었으니까요. 새벽 배달부터 하루 종일 움직인 몸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깜깜한 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낯선 숨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얕고 가느다란 노인의 숨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딘가 묻어두었던 것이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노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노인의 얼굴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되어서 이미 낡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배달을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노인 곁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저녁에 도연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앞에도 밥 한 그릇을 놓아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들인 것 같았으니까요. 밥을 먹는 동안 도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내일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왜요? 이대로 두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말을 더 이어가려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두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재워.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눈빛일 때는 더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도연이 모르는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어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을 지나 작은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끌고 다니던 낡은 서랍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한쪽 빠진 오래된 서랍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맨 아래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들, 사진 한두 장, 그리고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명함을 꺼내 손안에 쥐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지하 창문은 외풍이 심해서 겨울이면 틈새로 찬 공기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찬 공기 속에서 명함을 쥔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누워있는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퍼졌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면 끊으려 했습니다. 그냥 끊고 명함을 다시 서랍 속에 넣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 신호가 울리다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상대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모셔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상대는 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상대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명함을 손에 쥔 채로 무릎을 세우고 창고 구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길게 흘렀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처럼요. 왜 우는지 도연히 보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무게가 한꺼번에 올라온 건지 어머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어머니는 비로소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래 묵은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얼굴로 그냥 그렇게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노인은 숨을 쉬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시작된 건지를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손 안에 명함을 쥔 채로요. 명함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놓으면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있다는 게 너무 실감나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노인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래전에 닫아두었던 문 앞으로요. 어머니의 이름은 박미선이었습니다.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이 탐탁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미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배경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태도로, 밥상머리 분위기로 늘 그걸 느끼게 했습니다. 미선은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도연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손자가 생기면 시어머니 마음도 풀릴 줄 알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미선은 이제 괜찮아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아이를 눕혀놓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거 가지고 나가. 미선은 봉투를 받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그냥 가. 애 데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흥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잘못은 없어. 그냥 안 맞는 거야. 태진이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넌 그냥 가면 돼. 미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여보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태진이는 내가 알아서 해. 넌 신경 쓰지 마. 어머님, 나가.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미선은 아이를 안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처마 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미선은 빗속에서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빗소리에 놀랐는지 칭얼거렸습니다. 미선은 아이 얼굴을 자기 가슴 쪽으로 더 깊이 묻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 말을요. 미선이 돈을 받고 스스로 나간 거라고, 처음부터 집안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걸요. 남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으니까요. 미선은 그 사실을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미선의 삶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를 낯선 집에 맡기고 일을 나갔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포장일, 청소일, 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일했습니다. 도연이 3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미선이 퇴근하고 돌아오니 도연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봐주던 집에서 밥을 안 줬던 모양이었습니다. 미선은 아이를 안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내 쌀을 씻으려는데 쌀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2개가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부엌 구석으로 돌아섰습니다. 엄마 잠깐만. 금방 해줄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달걀을 풀어 계란찜을 했습니다. 밥 대신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도연은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3살짜리는 그게 전부인지 아닌지 몰랐을 테니까요. 미선은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그러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고 아프면 참았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후였습니다. 일자리도 끊겼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게 알려지면 잘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식당도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쓸만하면 쓰고 못 쓰면 자르는 거였습니다. 미선은 도연이 잠든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아이 깨울까 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 마. 도연이 어리광을 부리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2사람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창고 구석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손안에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 쪽에서 노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오래 같은 자세로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잠든 도연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 남은 돈을 계산하는 것, 약 못 샀다고 말 못하고 얼버무리는 것. 17살이 짊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다 짊어지게 했구나.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의 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집과의 인연도 그 시절의 상처도 다 묻히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을 통해서요. 17살 아이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요.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처럼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명함이 있었다는 것도, 노인이 누구인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을 짓고 노인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도연이 배달 나가면 조용히 집을 지켰습니다. 도연은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반 그릇씩 드셨고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도연이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교문을 나서서 골목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가 뭔가 따뜻한 걸 끓여 놓았을 것이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배달을 나가면 됐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드는데 발이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크고 긴 차체에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눈에 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저런 차가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들어오기도 불편한데 굳이 저 자리에 세워놓은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이 이미 멀찍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 뭐야 갑자기 저 집 앞에 선 것 같은데. 도연은 사람들 시선이 향하는 쪽을 봤습니다. 반지하 집 앞이었습니다. 자기 집 앞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뛰고 싶었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발이 무거웠습니다. 차 옆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였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가 먼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혹시 이 댁에 사십니까?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어딘가 오래 훈련된 사람 같은 말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곧 됩니다. 무엇이 곧 된다는 건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차 뒤쪽으로 가서 뒷문 옆에 섰습니다. 그때 반지하 계단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알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때 묻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로 골목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단을 올라오는 분은 달랐습니다. 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옷도 깨끗했습니다. 언제 갈아입었는지 어머니가 도와드린 것인지 도연은 몰랐습니다. 등이 아직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제자리를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뒤따라 계단 위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노인을 내려보내고 나서 시선을 도연에게 옮겼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눈빛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다는 눈빛이 아니라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노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노인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저 집에 있었어? 저 차 봐. 저거 엄청 비싼 차 아니야? 저 집이랑 무슨 관계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 안에 퍼졌습니다. 도연의 귀에도 다 들렸습니다. 창피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리둥절했습니다. 상황이 자기 이해 범위 밖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차에 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 손을 들었습니다.
도연 쪽으로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손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도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도연은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분이 누구세요? 남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쪽을 한번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다시 도연에게 돌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차가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검은 차가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지자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 집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저 할머니 도대체 누구냐, 별의별 말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들이 귓속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분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냄비 뚜껑을 올려놓고 불 조절을 했습니다.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고 배달 나가야지. 시간 됐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물어봐서 나올 대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뻗었다가 멈춘 그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멈춘 걸까요? 닿으려다가 왜 멈춘 걸까요? 그리고 그 눈빛이요. 흔들리던 그 눈빛이요. 도연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감각에 정신을 잡으려 했습니다. 뭔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자기 삶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걸 도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후로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고 도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배달을 나가고 학교를 가고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도연이 배달을 나갈 때 어머니가 이미 깨어있는 날이 이틀 연속이었습니다. 물어보면 그냥 잠이 일찍 깼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였습니다. 며칠 전 검은 차 옆에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도연을 보자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잠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알아야 할 것들을요. 어머니한테도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도연은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고쳐 메고 말했습니다. 얘기하시죠. 골목 끝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가 2개 있는 낡은 철봉이 서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연과 남자는 벤치에 나란히 앉지 않고 서로 마주보듯 앉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최성우입니다. 오래전부터 윤 여사님 곁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윤 여사님이요? 며칠 전 이 집에 계셨던 분입니다. 윤정숙 여사님이십니다. 도연은 그 이름을 입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윤정숙.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최성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도연 씨 아버지가 김태진 씨가 맞습니까?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맞는데요. 그건 왜요? 윤정숙 여사님은 김태진 씨의 어머니십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태진, 아버지, 그리고 윤정숙, 할머니,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놀라셨을 겁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최성우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도연 씨 부모님이 결혼하실 당시 윤 여사님은 그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집안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그 시절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어머님께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대신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는 어머님이 그 돈을 받고 스스로 나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 쥐어졌습니다. 아버님은 그 말을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돈 때문에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졌다고 믿으신 거였습니다. 그 믿음이 평생 아버님 안에서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도망간 줄 알고 사신 거예요? 최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심어진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나무를 보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만 알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았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났다고 믿으면서, 배신당했다고 믿으면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분이라는 걸.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바로 알아보셨을 겁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을 업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가 굳어버리던 그 순간이요. 냄비 뚜껑을 내려놓는 것도 잊고 서 있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것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밤을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최성우가 뭔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좀 이따가 들을게요. 그리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최성우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가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자꾸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요. 왜 우리한테 연락 한 번 없냐고 속으로 원망했던 것들이요. 어머니가 아프게 사는 동안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믿게 생각했던 것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평생 혼자였던 거였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믿으면서요. 도연은 골목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건물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굴 미워해야 하는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겠어졌습니다. 분명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뒤집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도연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성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약간 빨개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가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십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입원하셨습니다. 기억은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일부는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완전합니다. 다만 최성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 씨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처음 뵌 그 순간부터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손을 뻗었다가 멈추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손자한테 닿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멈춘 거였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도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들어 최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최성호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담담한 게 아니었습니다. 담담한 척하는 거였습니다. 최성호는 오래 사람을 봐온 사람이라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성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떠나신 후로 오래 무너져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졌다고 믿으셨으니까요. 처음엔 찾으려 하셨습니다. 수소문도 하시고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 여사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찾는 것도 막았어요? 네. 찾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최성호는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찾는 걸 포기한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원래는 성실하고 반듯한 분이셨는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장도 몇 번 바뀌셨고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재혼 권유도 있었지만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마셨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닌데 늘 혼자인 것 같은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술이 늘면서 몸이 나빠지셨습니다. 간이 좋지 않으셨는데 검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도 귀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셨다더군요. 그러다 쓰러지셨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언제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3년 전입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도연이 14살 때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년 전이면 도연이 어머니 약값을 어떻게 마련할까 처음으로 혼자 생각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배달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처음 말했다가 어머니한테 혼났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최성우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말하는 게 잔인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니까 없는 거라고, 나쁜 사람이니까 연락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할 대상이 생기고 원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혼자서 다른 방향의 상처를 안고서요. 아버지가 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최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서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이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래 신어서 색이 바랜 신발이었습니다. 이 신발보다 더 오래된 상처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최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 여사님께 아들의 부고를 전한 건 제가 했습니다. 그때가 기억을 잃으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아신 겁니까? 네. 그 소식을 들으시고 며칠을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말씀도 안 하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사라지셨습니다. 찾아보니 거리에 계셨습니다. 기억이 많이 흐려지신 상태로요. 도연은 천천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거리를 떠돌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돌다가 손자인 도연과 마주쳤다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게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최 씨 만났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줄이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응, 아버지 이야기 해줘요. 어머니가 알고 있는 거요. 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네, 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어. 밥을 먹을 때 꼭 국을 먼저 한 모금 마시는 사람이었고, 추운 날엔 꼭 내 손 먼저 주머니에 넣어주는 사람이었어.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속은 거야. 그 사람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는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버텼습니다. 평생 나한테 배신당했다고 믿었겠지. 그게, 어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제일 미안해.
도연은 어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를 해야 할지, 같이 울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소리 없이요. 최 씨가 할머니 병원에 있다고 했지? 네. 많이 아프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을 마저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두워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웃을 때 눈이 작아진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얼굴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혼자 믿고, 혼자 무너지고, 혼자 병원에서 눈을 감은 사람. 한 번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아래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할머니가 길바닥에서 혼자 떠돌던 그 노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두 감정이 뒤엉켜서 어느 쪽이 더 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어머니가 냄비 뚜껑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밥 짓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도연을 붙잡아줬습니다. 아직 오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 며칠 동안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배달을 하고 학교를 가고 돌아오면 어머니 밥상을 같이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뭔가가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요. 할머니 이야기가요. 뒤엉킨 그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둥둥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약을 먹고 누워 있다가 괜찮은 날엔 부엌 일을 조금 했습니다. 도연이 배달 나갈 때 잘 다녀오라고 했고 들어오면 손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최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가능하시면 내일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은 문자를 한번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문자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도연에게 돌려줬습니다. 다녀와.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최성우가 알려준 병원은 도연이 살던 동네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크고 깨끗한 병원이었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 데스크가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낡은 점퍼 차림으로 그 안에 들어서면서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최성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 작은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 2개와 테이블 하나가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최성우가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윤 여사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입원하신 후로 검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혈액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빈혈이 심한 수준이 아니라 수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좀 특이하십니다. 어떻게요? RH 음성의 AB형이십니다. 워낙 드문 혈액형이라 혈액원에서도 재고가 부족합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최성우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도연 씨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연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혈액형을요. 학교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헌혈 교육 시간에 한번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AB형 RH 음성입니다. 최성우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연 씨만 가능합니다. 도연은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긴 복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링거를 달고 걷는 환자. 다들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하면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내쫓던 것,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던 것, 그리고 그 거짓말 하나로 무너진 두 사람의 삶이요. 아버지가 혼자 병원에서 눈을 감던 것도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떠올랐습니다.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모습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떨리는 손을 들던 그 순간이요. 밥을 먹이면 고맙다고 반복하던 그 목소리가요. 차에 타기 전에 손을 뻗었다가 닿지 못하고 멈추던 그 손이요. 두 가지가 같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일어나 앉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수혈 때문이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넌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어. 그분이 한 일을 생각하면 넌 아무 의무 없어. 도연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한테 진실을 알게 됐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서도 없이 뒤섞여서 올라왔습니다. 새벽 골목, 쓰러진 노인, 옷소매를 잡던 손, 어머니가 비 오는 날 아이를 안고 집에서 나오던 장면, 아버지가 혼자 병원에 누워있는 장면,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요. 할머니가 골목바닥에서 고맙다고 말하던 목소리.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새벽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처음 그 할머니를 발견한 곳과 비슷한 골목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골목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야. 소리가 작아서 자기 귀에만 들렸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 말을 내뱉고 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말을 쓰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없었던 것처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것도 아버지가 혼자 보낸 세월도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골목에서 물을 사다 줬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배달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최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성우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최성우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열 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혈액형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도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바람의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수혈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팔을 걷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부위를 소독했습니다. 차가운 감각이었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따끔했습니다. 붉은 것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도연이 병원으로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최성호에게 연락해서 어느 병실인지 물어봤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도연을 봤습니다. 팔에 주사 바늘이 꽂힌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요. 17살 아들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문손잡이 위에 있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그런 아이였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모르는 노인에게 물을 사다 주는 아이. 남은 돈을 다 써서 이불을 사다 주는 아이. 그러면서 혼자 미쳤다고 중얼거리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혈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팔 안쪽을 거즈로 누르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먼저 한 걸음 다가와서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사 맞은 팔 반대쪽을요. 꼭 잡았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병원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도연은 그 빛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가로등 아래 자전거 페달을 밟던 그 골목이요. 매달 이번 달만 넘기자고 중얼거리던 그 새벽이요. 언젠가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도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닐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도 아닐 거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면서도 선택하고 선택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성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정됐다는 말을 전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래전에 엇갈린 인연이 한 분쯤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말 한마디가 잘못 전해져서 오해 하나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게 멀어진 채로 세월이 흘러버린 사람이요. 도연이는 17살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골목 바닥에 쓰러진 노인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할머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더 가볍게 살기 위한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무겁게 남아있는 이름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루 그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늦은 것 같아도 닿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